해군, 바다를 지키는 함종이다. 적 함정을 격침시키거나 혹은 후방 침투하는 수송선을 격침시키기, 그리고 상륙군을 지원하는 임무까지 다양한 임무에 종사한다. 특히 인천 상륙작전은 한국전쟁에서 전향을 바꿨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한국전쟁에서 이정표가 되었다. 이는 전시의 해군도 육군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개전 초기에 북한군과 비교해서 열세였던 국군이 반격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해군의 공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의 기습 남침이 있고 만 하루도 안 되어서 일어난 해전이며, 어쩌면 대한민국이 최초로 겪은 해전이자 첫 번째 승전보로 기록된 해전이다. 오늘 이야기할 네이비설은 바다를 품은 백두산, 대한해협 해전이다. 대한해협 해전을 알아보기 전 우리는 한국 해군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먼저 알아야 한다. PC-701 백두산함. 그녀는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이다. 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한반도는 해방되어 드디어 우리나라인 대한민국이라는 정부를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나라를 지킬 힘은 절망적이었다. 지상에서는 전차는 물론 제대로 된 대전차 무기도 없었고, 공군 또한 언감생심이었다. 육군과 공군이 이러한데 해군 또한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당시 대한민국 해군은 일본이 건조하다만 배를 건조해 만든 충무공급 초계정밖에 없었고 150톤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투정으로 불리기도 민망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당시 한국 해군과 손원일 제독은 절망하지 않았다. 창군 직후 초대 해군 참모총장인 손원일 제독은 부족한 전력을 채워야겠다는 생각에 전투함을 구매한다. 이때 구매한 전투함이 약 450톤의 구잠함 PC-416급이었던 백두산함이다. 그렇게 PC-701 백두산함은 1950년 3월 20일 날 정식으로 대한민국 해군의 전투함으로 등록되게 된다. 최초의 전투함을 구입한 것과 함께 승조원들의 훈련도 한창이었다. 당시 해군은 사관도생을 포함해 승조원들을 보충하기 위해 노력했다. 함장 최영남 중령을 포함 가판사관 최영섭 소위 또한 손은일 제독 및 해군 노력 중 하나였으며, 이들은 정의롭고 애국정신이 투철한 자들이었다. 하지만 하늘은 이들에게 시간을 주지 않았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시작된다.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군의 압도적인 전력에 감당하지 못하고 전선이 뚫리며 점점 밀리기 시작한다. 이 소식은 진해에 있던 해군 및 백두산함 승조원들에게도 들리게 된다. 동해안에 인민군 군대가 침공했다. 내가 헌병대장에게 지시해 영해 주자들을 소집할 터이니 출동 준비를 하라! 라는 이야기에 모든 승조원들은 출항 준비를 한다. PC-701 백두산함을 포함 소해정 YMS 512정과 518정이 함께 출항해 백두산함을 보좌하기로 하며, 백두산의 승조원들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첫 실전을 치르게 된다. 적 인민군대가 오늘 새벽 동해안 옥계 임원 해안으로 쳐들어왔다. 우리는 지금 동해로 출항한다. 적 상륙군을 경멸해야 한다. 각자 최선을 다해 임무를 완수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자. 6월 25일 20시 12분 울산 앞 방어진 동방 3마일, 당시 가판사관으로 부임했던 최영섭 소위는 항해 당직을 위해 함교로 올라와 있었다. 우연 견시보고 우연 45도 수평선의 검은연기 부임. 견시였던 조병호 1등 수병은 우렁찬 목소리로 보고를 했다. 최영섭 소위는 쌍안경으로 우연 45도 수평선을 보았고, 보고와 같은 위치에 검은 연기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연기량을 보아 어선은 아닌 것 같았으며 화물선 같은 큰 선박에서나 낼 수 있는 연기였다. 확인하러 가자. 512정과 518정은 예정대로 묵호항으로 계속 묵상시키고 우리 배는 검은 연기 정체를 확인하자. 21시경 괴선박과의 포사정권에 들어오자 함장은 총원 전투 배치를 명했다. 30분 뒤 괴선박의 정체가 어렴풋이 시야에 들어올 정도로 접근했다. 이때 괴선박은 당시 해군이 가지고 있던 수송함인 부산함과 비슷한 크기로 2개의 마스트가 달렸으며 약 1000톤의 증기선으로 보였다고 한다.
괴선박은 백두산을 보자 속력을 더 올렸다. 당시 괴선박은 선체에 표시되어야 할 선명이 없으며 국기도 달려있지 않았다. 최영남 함장은 이에 수상함을 느낀다. 발광 신호를 반복해서 보냈으나 괴선박에서는 응답이 없었으며 그대로 남쪽으로 항진했다. 백두산은 괴선박과 약 2km를 유지하며 추적하며 해군 본부와 계속 교신한다. 최영남 함장은 해군 본부에게 사격을 요청하였으나 해군 본부는 계속해서 괴선박의 정체를 확인하라고만 명령했다. 함장님, 달리고 있는 저 괴선박의 정체를 더 이상 어떻게 확인하는 겁니까? 배를 대고 올라가 물어보란 말입니까? 최영석 갑항사관을 비롯한 휘하 지휘관 및 승조원들은 함장에게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리고 이는 함장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군인인 이상 명령을 따라야 하는 법. 백두산은 정지하지 않으면 발포하겠다라는 발광신호인 K-OL95를 발광으로 보내며 근접 기동을 개시한다. 백두산함은 15노트 속력으로 괴선박의 우현 후미로 접근했다. 1km, 500m, 300m까지 좁혀 들어갔고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장병들은 바짝 긴장했다. 괴선박을 뚫어지게 쳐다본 장교들은 괴선박의 모습에 놀라 소리친다. 무장한 군인들이 포대와 합판이 있습니다. 함수에 대포가 있습니다. 이에 함장은 키 오른편 전타, 양현 앞으로 전속을 명령했다. 백두산함은 괴선박과의 거리를 벌린 후 괴선박과의 거리는 우현 45도, 거리 3km까지 벌어졌다. 저 배는 틀림없이 적 군함이다. 최영남 함장과 장교들은 관찰한 것을 나름대로 추측하여 무장 군인은 600명 이상이라는 의견을 모았다. 함장은 갑판사관인 최영석 소위에게 이 상황을 해군 본부에 보고하고 우리는 전투에 돌입한다고 다전하라. 라고 명령했다. 그 명령에 23시 30분부터 교전을 준비한다. 그리고 잠시 후 해군 본부에서도 교전하라 라는 명령이 내려오며 함장은 전투 기동을 시작한다. 백두산함은 남쪽으로 침노를 잡고 있는 적함의 좌현 후미로 접근했다. 함장은 포술장에게 거리 3마일에서 위협 사격으로 한 발 쏴라. 적이라면 응사해 올 것이다. 그렇다면 정확히 때려 빨리 격침시켜라. 라고 지시하였고 조준을 마친 채 명령만 기다렸다. 26일 0시 30분 함장의 사격 명령에 3인치 포탄 첫 발이 포성을 울리면서 적함으로 날아갔다. 이에 기다렸다는 듯 적함은 사격을 가하면서 교전이 시작되었다. 적함은 우리 배와 거리를 벌리려고 속력을 올리고 침노를 바꾸며 항주를 했고 백두산은 적함과의 거리를 3km 내외의 거리를 유지하며 3인치 포탄이 장전되자마자 계속해서 사격했다. 백두산의 교전 소식에 YMS-518 정도 달려와 37mm 포로 응사했다. 포탄 몇 발 쏘았나? 라는 함장의 말에 포술장은 30발과는 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함장은 속이 타들어가기 시작했다. 백두산함이 4월에 대한민국에 왔을 당시 100여 발밖에 안 되는 포탄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았던 당시 해군은 연습용 탄으로만 사격했을 정도였다. 함장은 포탄을 아끼기 위해 적보다 우위인 속력과 3인치 포의 정확한 명중률로 속전속결하기로 결심했다. 전속으로 적함에 접근 공격한다. 거리 1000야드에서 정확하게 때려라. 목표는 함교, 기관실, 불수선이다. 함장의 명령에 백두산함은 전속으로 적함을 향해 돌진했다. 그리고 함장의 판단은 옳았다. 1km까지 접근한 백두산함의 3인치 포와 여러 발의 포탄이 적함의 함교를 명중했다. 그리고 이어서 적함 마스트가 꺾여나갔다. 하지만 가까이 온 만큼 백두산함도 피해를 입는다. 적 포탄 한 발이 백두산함 조타실 외판을 뚫고 자이로 컴퍼스를 때렸다. 조타키를 잡고 있던 김창학 상등병조가 복부의 파편을 맞고 쓰러졌다. 동시에 김종식 소위 또한 발꿈치에 부상을 입는다. 아수라장이 된 조타실에 장학용 상등병조가 조타키를 잡으며 조타실을 수습한다. 뒤이어 적탄 한 발이 3인치포 갑판에 떨어져 파편이 튄다. 장전수였던 전병익 2등병조가 가슴에 파편을 맞고 쓰러졌고 전하수 김춘배 상등병조도
다리의 파편을 맞아 쓰러졌다. 자세를 당겨도 격발이 안됩니다. 상부 가판이 피격되면서 사미지 주포가 기능 고장을 일으킨 것이다. 양현, 앞으로 최전속! 장비 중 가장 강력한 사미지 주포가 기능을 정지하면서 백두산은 현장에서 이탈한다. 전기장 김생용 병조장이 긴급히 주포 현장으로 뛰어들어가 고장난 부품을 새 것으로 갈아 끼워 금세 수리를 완료했다. 다시 교전 지역으로 돌아온 백두산은 괴선박이 침몰한 것을 확인했고 해군 본부에 이를 보고했다. 이 해전을 우리는 현재 대한해협 해전, 당시에는 현해탄 해전이라고 지칭했다. 당시 괴선박의 역할은 부산 항구를 교란하는 목적이었다. 김일성과 북한 공산당은 전쟁 개시 전부터 미군이 개입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전선 돌파와 함께 부산에 600명의 특수부대를 투입해 사보타주를 통해 보급품들을 차단할 생각이었다. 6월 25일 이후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온 북한군이기 때문에 만약 북한의 무장수송선이 부산에 상륙했다면 한반도는 공산화되었을 수도 있는 정말 위기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대한해군 최초의 전투함 백두산함과 해군은 구국의 신념으로 똘똘 뭉쳤었다. 35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은 뒤 겨우 광복을 했는데 또다시 빼앗길 수는 없었던 것이다. 대한해협 해전의 결과 북한군은 무장수송선 격침 및 승조원들 전멸, 국군은 백두산 소파 및 전사자 2명, 부상자 2명, 그리고 북한군의 사보타주 사전 차단이라는 놀라운 전과를 기록했으며 지상의 춘천 전투와 함께 북한군의 진군을 늦춰 연합군이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해전이었다. 하지만 백두산함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연합군의 함정들이 북한군의 기습 남침 소식을 듣고 신속히 파견왔기 때문이다. 이후 백두산은 서해안 봉쇄작전과 여수 철수작전을 지원하며 서해 도서 탈환 작전에서 해병대원들을 지원하고 상륙을 시켜 현재 서해 5도를 점령하는 데 성공한다. 그 뒤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해 포격 지원을 했으며 동해 진격작전, 성진 철수작전, 그리고 제2차 인천 상륙작전 등 한국 전쟁에서 한국 해군에게는 없어서도 안 될 일꾼이며 무은함으로써 그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백두산함은 작지 않아. 처음 백두산함을 만났을 때도 독도함을 보는 지금도 나는 한순간도 백두산함을 작은 배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그 분의 말씀대로 백두산은 절대 작은 배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첫 전투함으로서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무훈을 남기며 자유를 수호했으며 현재는 해군 사관학교의 마스터로 남아 대한해협 해전의 의의와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여담으로 대한해협 해전 직후 사병식당의 응급실에서 부상자들을 수술하고 있었다. 당시 군의관이었던 김인현 중위는 김창학과 전병익의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말했으며 이들은 물을 찾았다고 한다. 가판서관님, 적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전병익 이등병조는 최영섭에게 물었고 격침했다. 살아야 돼. 정신 차려!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가판사관의 손을 꼭 잡고 대한민국 하며 눈을 감았다고 한다. 최영섭 예비군 대령은 당시를 회고하며 대한민국 만세 혹은 대한민국을 지켜다오 라고 들리는 듯 했다고 한다. 당시 전병익 이등병조는 제대를 한 달 앞두고 있었으며 곧 결혼할 약혼녀 사진을 군복 윗주머니에 간직하고 동료들에게 자랑했다고 한다. 이런 안타까운 사연과 대한해협 해전에서의 무공을 기리기 위해 해군은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함 15번함과 18번함을 김창학함과 전병익함으로 명명하면서 그들의 영령을 기리고 있다고 한다. 쌍욕작전. 전황을 바꾸는 가장 결정적인 작전이다. 2차 세계대전기에 상륙작전은 전장을 막론하고 자주 사용되었던 작전이었으며 상륙작전이 성공하면 적 후방에 제2전선을 마련하고 보급로 및 퇴로를 차단하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효과가 큰 만큼 리스크도 큰 게 상륙작전이다.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가 교두보를 확보하고 후속 지원군이 상륙할 동안 버텨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군 전력은 물론 상륙 전력까지 수비군보다 적어도 3배 이상의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6.25 전쟁의 전황도 상륙작전으로 인해 완전히 바뀌게 된다. 오늘 이야기할 네이비설은 한국전쟁의 전환기 인천 상륙작전이다. (1950년 8월) 대한민국은 일촉즉발의 위기였다. 지난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에게 3일 만에 서울을 함락당하고 8월에는 낙동강 최후 방어선까지 국군을 밀어낸다. 하지만 유엔군의 빠른 지원과 일본에서 날아온 전투기들의 제공권 및 미 해군의 재해권 장악으로 대구 및 경주, 마산 방어에 성공하게 되면서 북한은 공세 종말점에 다다르게 되었고 더 이상의 공세가 힘들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김일성은 8월 15일 전까지 한반도를 점령하겠다는 야심에 눈이 멀어 부족한 보급과 장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공격을 명령했고 부족한 예비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후방에 있던 병력까지 긁어모아 어떻게든 낙동강 전선을 돌파하려고 했지만 실패한다. 메가더 장군은 낙동강 전선이 안정화되었고 반격할 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으며 북한군의 보급로 및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상륙작전을 구상했고 미 합동참모부도 이에 동의했다. 하지만 상륙지를 어디에 결정하느냐로 메가더와 합동참모부 간의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 당시 상륙지역의 후보지는 총 3곳이었다. 인천, 군산, 주문진이었다.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조수 간만의 차가 적고 상대적으로 상륙이 안전한 군산을 상륙지역으로 선택했다. 하지만 메가더는 군산이 아닌 인천에 상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인천은 서울과 가장 가까우며 당시 모든 보급로는 서울을 통과하기 때문에 상륙작전에 성공한다면 단숨에 낙동강 전선의 북한군을 괴멸할 수 있다. 하지만 합동참모부는 당연히 이런 전략 요충지를 북한군이 모를 리 없고 때문에 상륙 시 저항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했기에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덤으로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하역 작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아까운 병력만 손해볼 수 있었다. 하지만 메가더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1945년 9월에 작성된 미 해군의 서해 충량도 및 상륙작전 기획서를 기반으로 충분히 해볼 만한 작전이라며 메가더 장군은 연합참모본부에게 어필했다고 한다. 메가더의 설득에 결국 연합참모본부도 메가더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메가더의 작전을 승인한다. 이에 메가더는 필요한 병력을 충원하고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수립한다.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 계획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산, 사세보, 고베, 요코하마에서 미 해병대 및 육군 전차사단 등을 상륙선단에 적재한 뒤 출항해 제주도 앞바다에서 랑데뷰한 뒤 서해를 지나 곧장 인천으로 들어간다. 첫 상륙 시 인천에 투입되는 병력은 미 해병 5연대와 미 해병 1연대 및 한국 해병대였다. 인천 상륙작전에서 상륙 지점은 3곳이었다. 월미도, 그린비치에 상륙하는 미 해병 5연대 3대대, 월미도 기준 북쪽, 레드비치에 상륙하는 제5연대 1, 2대대 및 한국 해병대, 그리고 월미도 기준 남쪽 블루비치에 상륙하는 미 해병 1연대였다. 상륙을 위해 주변 해역 소해 및 재해권 확보가 필수이지만 당시 북한 해군은 어뢰정 몇 척밖에 없는 무의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 해역은 미군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이에 연합군은 삼척, 군산, 인천 등의 포격 및 공습을 시작했고 특히 군산과 삼척에서는 함포 사격을 실시하면서 상륙 전 화력 지원을 하는 것처럼 연출해 적에게 상륙 지점이 어디인지 모르도록 연막을 펼친다. 그리고 인천 또한 9월 4일부터 15일까지 지속적으로 공습 임무를 수행하면서 상륙 지점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임무에 총력을 다한다. 메가더 장군은 이런 연막 작전에 더해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인천 상륙 작전이 진행되고 있을 때 장사리에 상륙을 시도하기도 하며 실제 몇 안 되는 상륙 부대를 군산에 상륙시키는 척을 해 북한군의 눈을 가린다. 작전의 핵심이 되는 미 해군 또한 상륙 부대의 상륙 지원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한다. 미 해군은 작전을 위해 7함대 이하 7개 임무부대를 편성하였고 상륙 지원 및 상륙 부대인 TF9의 4개군과
항공 지원을 위한 TF7의 3개군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TF7은 목표 상륙 지점인 인천 주변에서 상륙부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TF77 경항모 부대가 덕적도 및 영흥도에 있는 해안부대 및 어뢰정 등을 침몰시킨다. 이때 TF9 미 해군 상륙부대는 덕적도와 자월도 사이의 해협을 지나 월미도로 진입하는 루트를 선택한다. 인천의 만조 시간은 약 9시였으므로 오전 6시에 그린비치의 첫 상륙 후 다음 만조 시간에 맞춰 레드비치와 블루비치에서는 오후 5시 30분에 상륙하기로 한다. 1950년 9월 10일 인천 주변 해역의 위협을 제거한 미 해군은 본격적인 상륙 작전을 시작한다. 오전 2시 45분 상륙 지원함대에서 월미도를 향해 포격을 시작한다. 그리고 오전 4시 54분부터 항공모함에서 홀세어가 이륙해 상륙 해변을 공습하면서 해병대의 길을 뚫어준다. 이에 발맞춰 오전 5시 20분 드디어 해병대에게 상륙 명령이 하달되면서 오연대 3대대는 오전 6시 33분에 월미도에 상륙한다. 거센 저항이 예상되었지만 미 해군의 충분한 함포 사격과 공습으로 3대대는 큰 저항에 부딪히지는 않는다. 오전 8시에 동진하는 해병대는 섬 남쪽 끝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점령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10시 45분 둑길 끝부분을 점령하면서 12시 15분 그린비치는 완전히 점령하기에 이른다. 첫 상륙을 순조롭게 마치며 인천 상륙작전에 순풍이 불기 시작한다. 다음은 블루와 레드비치 차례였다. 오후 2시 30분 블루와 레드비치의 순양함들의 포격이 시작된다. 블루 또한 상륙 전 사전에 충분한 제압사격 및 공습으로 생각보다 큰 저항이 없었다고 한다. 이후 오후 10시까지 블루비치의 교차로 및 언덕과 같은 거점을 확보 및 완전히 점령하게 되면서 이후 육군 병력이 상륙하는 중요한 교두보가 된다. 그린과 블루가 쉽게 장악을 한 데 비해 레드비치는 그렇지 않았다. 오후 12시부터 지속적인 함포 사격과 공습으로 그린과 블루비치의 북한군을 제압하긴 했지만 레드비치의 경우 여전히 남아있는 토치카에서 해안선을 방어하고 있었다. 오후 5시 4분부터 수륙 양용전차가 상륙을 하면서 레드비치에서의 상륙을 개시한다. 선두 중대가 상륙하고 30분 뒤 나머지 해병대 중대가 상륙을 위해 방파제를 돌파 및 공격을 시작한다. 이때 소대장이었던 발도메르 로페즈 중위는 소대 선두로 사다리를 타고 방파제 위로 올라간다. 하지만 북한군의 사격으로 발도메르 중위는 가슴과 오른쪽 어깨에 피격당했고 이 충격으로 핀이 빠진 수류탄을 몸 아래로 끌어안아 수류탄 폭발에서 아군을 지켜낸다. 발도메르 중위는 이후 명예훈장을 추서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레드비치 또한 수륙 양용 전차와 해병대 그리고 압도적인 화력 지원을 받아 결국 5시 45분 묘지고지 점령 및 8대의 전차 상륙함이 상륙하면서 오후 12시까지 레드비치 점령 및 관측소 고지를 점령한다. 이제 연합군은 상륙 거점을 모두 장악하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점령한 지역을 통해 1해병대 사단의 기갑 장비가 모두 상륙한다. 이제 해병대는 연대가 아닌 사단으로 규모가 확대되게 되며 X군단으로 불리게 된다. 이 X군단은 해병대는 물론 육군과 해군 모두 혼성된 군단으로 인천과 서울을 점령하기 위해 육해군 합동병력이었다. 9월 15일 북한군과의 끈질긴 시가전 끝에 유엔군은 드디어 인천을 수복하였다. 이에 북한군은 인천을 포기하고 서울 방어를 위해 후퇴하게 된다. 이제 X군단의 1차 목표인 인천 점령은 달성하게 되었다. 이제 X군단은 서울 탈환을 위해 진군하기 시작한다. 9월 17일 X군단은 서울 외곽 지역인 김포에 도착했고 김포공항을 점령, 비행장을 빼앗았다. 이 공항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다. 기존 낙동강 전선에서는 비행장이 없었기 때문에 항공모함에서 이륙한 함재기나 일본에서 이륙한 항공기로 항공지원을 해주었다. 하지만 드디어 김포공항을 확보하게 되면서 한반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항을 확보하게 된 거다. 그 뒤 9월 20일 유엔군 수색대가 한강을 건너 서울에 침투했었고
28일 서울을 탈환하게 된다. 한편 9월 16일 낙동강 전선은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적인 상륙을 마쳐 반격을 시작하게 된다. 이후 서울을 탈환한 액수군단은 북한군의 테러를 끊기 위해 동진하면서 대부분의 북한군은 남한 내에 고립돼 소탕이 된다. 그리고 10월 1일 국군은 드디어 38선을 넘어 이북으로 진군한다. 인천 상륙작전은 국군과 유엔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다. 이 작전으로 낙동강 전선에 있던 북한군은 보급이 완전히 끊기게 되고 38선 이북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상륙작전이 얼마나 적에게 치명타를 주는 작전인지 보여준다. 유엔군의 인천 점령 소식이 들린 뒤 낙동강 전선 북한군은 총후퇴를 명령했고 서울을 수복한 9월 28일 이후 낙동강 전선에 있던 국군은 10월 1일 38선을 돌파하게 된다. 북한군이 6월 25일날 기습해 9월에 이르러 낙동강까지 온 것에 비해 국군과 유엔군은 상륙 후 불과 며칠 만에 38선을 돌파하는 게 가능했다. 이처럼 상륙작전은 성공한다면 적에게 타격을 주고 전선에서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가능하다. 인천 상륙작전은 누가 봐도 성공적인 작전이지만 90년대 이후 대응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새로운 견해가 제시되었다. 당시 메가더는 인천을 성공적으로 점령한 이후 해병대 병력을 다시 배에 태워 원산 상륙작전을 계획했다. 하지만 액수군단은 서울을 점령한 후 춘천까지 진군해 북한군의 테러를 완전히 차단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메가더의 원산 상륙작전을 위해 춘천으로 급파할 병력들이 차출되게 되었고 이 과정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국군이 원산에 도착하는 것보다 늦게 도착하게 된 건 물론 북한군의 퇴로를 완전히 막지는 못하게 되면서 북한군 병력 중 일부가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작전을 지휘하는 장군 또한 사람인지라 이러한 전술적인 실수는 있을 수밖에 없고 인천 상륙작전이 워낙 성공적이었던지라 무른 판단을 하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상륙작전은 전황을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작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륙작전은 해군 작전에 꽂히며 전술적인 관점이 아닌 전략적인 관점에서 매우 가치가 높은 작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은 해병대가 해군에 종속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상 독립된 병종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해안에서의 위협이 과거와 비교해 엄청나게 강화되면서 상륙작전 또한 기존의 상륙전과 수륙 양용전차가 아닌 수송 헬기 등으로 상륙을 시도하는 선으로 대체가 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네이비설에서 백두산함과 백두산함의 무공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국 해군과 백두산함은 구국의 신념으로 똘똘 뭉쳐 북한군 간첩선을 몰아내어 북한군의 사보타주를 막아내었고 낙동강 전선을 지켜내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바다에서의 위협은 휴전 이후에도 끊이질 않았다. 북한은 육지보다 침투가 쉬운 해상에서 끊임없이 간첩선을 보내 한반도 내 긴장을 계속 유발시켰고 사보타주 등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이제 백두산 갑판사관에서 한국 해군 최초의 구축함 충무함의 함장이 된 최영석 함장은 북한의 간첩선을 잡기 위해 동해로 출항한다. 오늘 이야기할 네이비설은 바다를 품은 백두산 충무함의 간첩선 납포 사건이다. (1963년) 한국 해군에게는 기쁜 소식이 하나 전해진다. 한국 해군 최초로 구축함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바로 DD-91 충무함이다. 이 구축함은 원래 플래처급 구축함 어빈으로 2차 세계대전에 사용했던 군함 중 하나였다. 이 구축함을 한국 해군이 구매해 DD-91 충무함으로 명명한 거다. 만재 배수량 2,500톤에 5인치 함포 5무이나 되는 이 구축함은 배수량 450톤을 겨우 넘은 백두산 함과 비교해도 엄청난 크기를 자랑했다. 이러한 구축함은 전쟁 당시 해군이 꿈에서나 그리던 배였으며 충무함을 도입함으로써 20노트 해군이 30노트 해군으로 비약했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충무함이 도입된 것은 한국 해군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는 당시 2대 충무함 함장으로 복무한 최영섭 함장 또한 마찬가지였다. 1964년 4월 2일 최영석 견습 함장은 4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충무함의 함장으로 복무하기 시작하였다. 최영섭 함장은 함장이 되고 난 뒤에도 언제나 같은 소신을 유지했다고 한다. 잘 먹이고 잘 재우자. 몸은 힘들어도 마음만은 편하게 하자. 훈련은 자신감 가질 때까지 실전같이 독하게 하자. 전투에서는 맹호 같은 싸움꾼이 되자. 그의 그런 모습은 단순히 구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 그는 함내 장병들의 식사를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였고 구축함의 세일러라는 충무함의 노래를 만들기도 하며 함내 야구단까지 만들어 사기를 증진시키기도 한다. 이렇듯 최영섭 함장이 베푼 함내 복지는 모두 실전에서 잘 싸우기 위한 배려였으며 3,500톤이나 되는 구축함이기에 해야 할 임무 또한 상당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어민들의 조업활동 보호였다. 당시 서해와 동해는 어민들이 북방 한계선인 NLL 근처에서 조업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들이 NLL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은 당시 충무함의 역할 중 하나였다. 겁먹은 북한 해군 함정들은 북방 한계선 북방 약 2,000에서 3,000m 무도 인근 해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었다. 조기잡이 여선은 북방 한계선 남쪽 해상 500m까지 올라가 콧노래를 부르며 만선을 이루고 있었다. 강력한 군이 영토를 지킬 수 있어야 국민은 안심하고 생업을 즐길 수 있다. 라고 충무함에 승함했던 최영섭 함장은 당시를 회상했다. 이처럼 북한의 준동 대비와 우리 조업선 보호를 위해 충무함에서 근무한 지 언 1년이 지난 1965년 1월 해군 본부로부터 함장 교대에 대한 의사타진이 있었다. 최영섭 함장은 충무함 함장으로서 자부심으로 좀 더 근무하고 싶었지만 후배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마당에 고집할 형편이 아니었다. 결국 3월 1일 충무함의 함장으로서 최영섭 함장은 동해로 마지막 출항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최영섭 함장은 마지막 출동 임무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라는 생각에 잠겼다. 잠시 후 최영섭 함장은 간첩선을 잡자는 생각을 하게 된다. 북한은 휴전 후 계속해서 공작 부대를 남한에 파견하고 있었다. 그러나 육지를 이용한 침투는 전방 초소에 발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은 해상을 통한 간첩선을 자주 투입했다. 섬이 많은 서해와 달리 동해는 침투로가 단 2길 뿐이었다. 첫 번째는 동해를 가로질러 일본 근해를 거쳐 침투를 하는 길이었고, 두 번째는 동해 북쪽 먼바다로 나가 공해를 우회하여 침투하는 길이다. 최영섭 함장은 두 번째 길인 바다로 우회하여 침투하는 길목을 지키기로 했다. 적은 우리 해군의 경비작전 양상을 꿰뚫고 우리 작전 내역을 피해 간첩을 침투시킬 것이다. 명태잡이 시기에는 수많은 우리 어선이 어로 저지선으로 몰려들어 조업하기 때문에 간첩선은 많은 어선들이 몰려들 때를 이용하여 우리 해군의 경비해역과 레이더 탐지 범위를 벗어난 저진단 동쪽 약 50마일 밖으로 우회하여 침투할 것이다. 예측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최영섭 함장은 저진단 동쪽 100마일까지 경비 해역을 넓게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으며, 이를 위해 대형 경비함과 함께 유조함을 별도로 배속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간첩선들도 우리의 위치를 알면 침투를 취소하거나 침투로를 변경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아군 함정의 은원패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작전 구상이 모두 끝나자 최영섭 함장은 현시학 함대 사령관을 찾아가 자신의 작전에 대해 이야기한다. 최영섭 함장의 요구는 관철되었고 해군은 초계함 한 척과 AO 한 척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한다. 3월 1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 하늘은 맑고 매화 꽃봉오리가 봄이 왔음을 알리는 날, 유류와 탄약을 적재한 충무함은 진해에서 출항한다. 다음날 3월 2일 9시 35분 거진항 동방의 평상 경비해역에서 작전 임무를 수행한다. 충무함은 작전 계획대로 저진단 동쪽 100마일까지 탐색 기동을 수행한다. 3일 그리고 4일 아침까지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바다는 평화로웠다. 정오 무렵 전투 정보실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함장님, 레이더의 보남 동북 방향 60마일, 속력 20노트, 침로 180도로 남하하는 미확인 표적에 잡혔습니다. 최영섭 함장은 이 미확인 표적이 어선이 아닌 간첩선이라는 것을 직감한다. 최영섭 함장은 북방 한계선 연장선상 아래 위치로 끌어들여 북쪽에서 남쪽으로 압박하여 검색하기로 한다. 당직사관, 타겟을 북방한계선 2000야드에 위치하도록 기동하라. 최영섭 함장의 명령에 당직사관 및 예하 승무원들은 분주히 움직였고 충무함은 어선에게 접근한다. 오후 3시 23분 충무함은 어선과 접근한다. 최영섭 함장은 총원 전투 배치를 명한다. 전투 배치 경보가 울리자 함 승조원들은 순식간에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All engine ahead full. 코스는 타겟 북쪽 2000야드. 충무함은 전속력으로 어선에게 다가간다. 간첩선은 어선처럼 생겼고 일본 국기를 달고 있었으며 갑판 양측에 낚싯대를 세우고 그물을 매달아 놓고 있었다. 충무함은 정선하라 라는 발광 신호와 함께 기적을 울린다. 51포 어선 전방 300야드. 한 발 쏴. 함장의 명령에 호술장은 위협 사격을 하며 정선하라고 신호한다. 간첩선은 멈칫하더니 또 도망쳤다. 간첩선이 정지할 때까지 점사격하라. 함장의 명령에 충무함은 계속해서 위협 사격을 실시한다. 호술상 어선 상공 100야드에 VT탄 한 발 쏴. VT탄 사격하려면 본부 승인 받아야 하는데요. 본부 승인 받고 전쟁하나? 책임은 내가 진다. 최영섭 함장의 명령에 몇몇 장교들이 격침시키자는 말을 했다. 하지만 나포하여 육상의 접선 장소까지 캐내야 하는 게 최상책이라고 생각한 최영섭 함장은 끝까지 생포하기로 한다. VT탄이 날아가자 백색 연기를 뿜으며 터진다. VT탄은 대공용으로 사용하는 탄을 말하는데 공중으로 날아가 지정된 시간이 지나면 터져 항공기를 격추시키는 방식이다. 최영섭 함장은 VT탄의 폭발 시간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걸 알고 위협을 주기 위해 이 탄을 발사한 것이다. 산탄이 비오듯 어선 위로 떨어지자 어선이 멈칫댔다. 이때를 노려 최영섭 함장은 어선 주위 100야드 거리에 40mm 포를 계속 점사한다. 그리고 마침내 5인치 주포와 40mm 포를 쏠 수 없을 정도로 근거리까지 접근한다. 충무함의 검색 요원들은 소총, 기관총, 권총으로 무장해 현측에 배치한다. 너희 배는 일본 배가 아니다. 너희들은 간첩이다. 항복하라. 라고 얘기했더니 わかりません 이라고 했다. 최영섭 함장은 심증으로는 간첩선이라는 것을 확신했으나 만에 하나 일본 배일 경우 외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했다. 이에 어선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일본어로 질문한다. 당신들은 어느 항구에서 출항하여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말에도 그들은 여전히 わかりません 으로 대답했다. 최영섭 함장은 저들이 일본말을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생각했다. 이번에는 또박또박 물었다. 일본인이라면 손을 들어라. 손을 들지 않으면 포격한다. 최영섭 함장은 이 말을 두세 번 반복했으나 이번에는 대답이 없었다. 이때 결정적 단서가 잡혔다. 위장한 기관포와 선원들이 신고 있는 신발이 운동화라는 점이다. 여기에 일본말을 못 알아듣는 등을 종합해볼 때 간첩선이 틀림없다는 심증이 선다. 최영섭 함장은 기간 전속 후 어선으로부터 2000야드 거리로 떨어졌다. 적 간첩선 200야드에서 살포 사격. 명령이 떨어지자 5인치 포들이 어선 앞에 떨어지며 물기둥이 솟아올랐다. 다시 어선과의 거리를 줄여 100야드까지 접근했다. 나는 이 군함 함장이다. 지금 너희 눈앞에 대포알 쏟아지는 거 봤는가? 너희 배 같은 건 단방에 박살낸다. 너희가 공화국을 떠나 여기 올 것을 알고 내가 기다렸다. 항복하라.
항복하지 않으면 지금 너희는 뼈다귀도 못 추리고 바닷속에 들어가 고기밥이 된다. 라고 말하며 어선인데 선원들은 운동화를 신었다는 점, 갑판에 기관포가 있었다는 점, 일본어를 알아듣지 못했다는 점을 나열해 이들이 단순히 어선이 아닌 간첩선인 이유를 이야기했다. 지금 결심해라. 바닷속으로 빠져 죽던가 살아서 고향에 돌아가던가 결심해라. 나는 너희를 꼭 살려서 부모 형제를 만나게 하겠다. 약속한다. 최영섭 함장의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린 간첩선 선원들은 알았습니다 라고 하며 충무함의 명령에 순순히 순종한다. 예상대로 이들은 간첩선이었고 선 내에는 기관총과 소총, 수류탄, 그리고 보급품들이 있었다. 최영섭 함장은 간첩선을 포함해 이들을 모두 압수했고 수류탄은 바다에 버리라고 지시했다. 전투 배치를 한 지 6시간 반. 간첩선을 무사히 납포하고 난 뒤 전투 배치 해제 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충무함 함장 최영섭의 마지막 항해이자 간첩선 납포 작전이 성공적으로 종결되었다. 이후 기관장은 간첩선의 기관을 돌려 움직이는 데 성공했고 충무함은 간첩선과 함께 귀향한다. 후에 이를 충무함의 간첩선 납포 사건이라고 하며 최영섭 함장과 충무함은 간첩선을 잡아 난파 간첩들을 차단했다. 최영섭 함장은 간첩선에 함장으로 보이는 인물을 신문해 이들의 목적과 접선 장소 또한 알아낸다. 그는 강릉 안인역 남쪽 철교 밑에서 만나기로 했다라고 말하며 오늘 밤 12시에 만나기로 계획되었다고 털어놓았다. 무사히 납포 작전을 마무리하고 난 뒤 최영섭 함장은 전 장병을 사병식당에 집합시켰다. 그는 간첩선 노획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치하와 격려의 말이 끝나자 병사들은 우렁찬 목소리로 충무함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 재관들 수고 많았어. 우리 충무함만이 할 수 있는 쾌거야. 모두들 멋진 사냥꾼이야. 이렇듯 예하 장병들과 힘을 합쳐 간첩선을 납포하는 데 성공한 충무함은 19일 날 개성군과 같이 진해에 입항한다. 여담으로 진해에 돌아온 충무함은 곧바로 간첩선과 간첩들을 방첩대에게 인계했다. 간첩선은 V형 고속기관을 장착한 배로 최대 속력 25노트 이상 낼 수 있었다고 한다. 이 간첩선은 이후 방첩대에서 행운호로 명명하여 대간첩 작전과 밀수선단 단속으로 활용하였다고 한다. 2002년 6월 전국이 월드컵 분위기로 후끈 달아오른 시기였다. 하지만 서해는 이런 분위기와는 상반되었다. NLL 북방한계선 주변에서는 조업을 나간 민간어선 통제와 수시로 영해를 넘어오는 중국 및 북한 선박 통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발을 일삼는 북한 경비정으로 인해 이 주변 해역을 초기해야 하는 해군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였다. 당시 해군은 연안 경비를 위해 참수리급 고속정과 포항급 초계함을 사용했다. 이때 참수리는 NLL 근처에서 넘어오는 북한 함정 및 민간어선을 직접 통제하는 일을 맡았고, 포항급은 후방에서 유사시 참수리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참수리급은 두 척이 하나의 편대를 짜서 움직이며, 이들은 평소에는 조업통제선 내에 있는 어선들을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하다 북한 함정이 NLL 근처로 접근하면 곧바로 북상해 이들을 저지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때 당시 북한 함정들을 저지하기 위한 대응은 총 5단계였다. 첫 번째, 경고방송으로 북한의 함정에게 NLL을 침범했음을 알린다. 두 번째, 시위기동으로 북한 함정에게 접근한다. 세 번째, 차단기동으로 참수리 편대는 더 이상 남하하지 못하도록 선수와 선축으로 감싸듯 포위한다. 네 번째가 경고사격이며, 그래도 계속 남하한다면 다섯 번째로 격파사격을 한다. 당시 NLL 주변은 북한 해군 때문에 긴장도가 높았다.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으며 NLL을 자주 침범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참수리 편대가 출동하는 일이 반복됐으며, 1999년에는 북한이 실제로 발포를 하는 1차 연평해전이 벌어지게 된다.
1차 연평해전에서 해군은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은 채 북한의 경비정 및 어뢰정 한 척 침몰, 5척 파손이라는 전과를 남긴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은 멈추지 않았고 이에 새로운 무력 도발을 계획한다. 2002년 6월 29일 한일 월드컵 3, 4위전이 한창이었을 시절 북한은 무력 도발을 감행한다. 당시 해군은 각각 256, 232, 253 편대로 이루어진 참수리급 6척과 포항급 초계함, 제천함, 진해함 2척이 후방에서 화력 지원을 위한 대기를 하고 있었으며 평소와 같이 어민들의 안전한 어업을 위해 조업 통제선과 어로 저지선 사이에서 어선 통제 임무를 하던 중이었다. 그러나 평화로웠던 일과는 이날 깨지게 된다. 오전 9시 54분 소련의 SO-1급 초계정을 마개조한 등산곶 388호가 NLL을 넘어 남하하기 시작한다. 남하한 것을 확인한 253 편대는 388호에 대응하기 위해 388호 쪽으로 북상한다. 오전 10시 1분 북한군 등산곶 6845가 추가적으로 NLL을 남하하고 이에 232 편대가 대응하기 위해 북상한다. 이때 256 편대는 조업 활동 중인 민간 어선을 연평도로 안전하게 복귀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당시 232 편대는 참수리 358정과 참수리 357정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357호정은 358호정을 뒤따라가며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오전 10시 15분 먼저 NLL을 침범한 등산곶 388호정이 253 편대의 차단 기동에 기술을 돌려 NLL을 넘어 북한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이들은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고 NLL 근처에서 대기를 하며 253 편대를 묶어두게 된다. 잠시 후 232 편대와 등산곶 6835가 9km의 거리가 되었을 때 참수리 357호정은 등산곶 6845의 무장 상태 및 국적을 식별 및 보고한다. 이에 지휘정인 참수리 358정은 편대에 실전 전투 배치라고 명령한다. 이전에도 북한 함정은 NLL을 수시로 침범해 왔었다. 하지만 북한 함정들은 NLL을 살짝 넘어온 뒤 우리 군이 대응하러 오면 다시 NLL 위로 올라갔다고 한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다. 등산곶 6845정은 기술을 돌릴 생각을 하지 않고 전속으로 계속 남하를 한다.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이 함대 사령부는 차단 기동을 실시하라고 232 편대에게 명령한다. 이에 358정과 357정은 차단 기동을 실시하였다. 이 때문에 232 편대는 현측을 노출시키게 되면서 함교, 구동부 등의 약점이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잠시 후 오전 10시 25분 등산곶 6845정이 참수리 3575와 약 450m 거리에서 85mm 한 포를 발사한다. 이 포격으로 조타실이 파괴되고 조타장인 한상국 하사가 전사 및 윤영하 정장도 피탄된다. 잠시 후 윤영하 정장에게 저격수의 총탄이 날아들어오고 윤영하 정장은 혼수 상태가 되면서 발포하라고 명령한다. 이에 참수리 357정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화기가 불을 뿜기 시작하면서 전투가 시작된다. 잠시 후 85mm 한 포가 두 번째 포탄을 발사하였고 hul스선 쪽에 명중하면서 엔진이 정지하게 되며 함내 모든 전력이 끊기게 된다. 이때 부장이었던 이희환 중위가 왼쪽 다리에 고사총으로 관통상을, 오른쪽 다리는 37mm 고사포탄을 맞아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사한 윤영하 정장을 대신하여 지휘권을 인계받아 전투지휘를 감행했다. 참수리 357정과 등산곶 6845정이 전투를 한 지 12분 후 중앙가판에서 20mm 발칸포를 운영하던 황도현 하사가 37mm 포탄을 맞고 전사했다. 그리고 이후 선미 발칸포를 운영하던 조천영 하사 또한 14.5mm 사연장 고사총과 37mm 이연장 기관포의 집중 사격으로 포탄 내부에 화재가 발생해 질식사하게 된다. 한편 소변기 사수술 또한 등산곶 6845정에서 날아온 총탄과 RPG 파편탄으로 부상을 입었으며 당시 의무병이었던 박동혁 상병은 정례를 부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바쁘게 돌아다녔다. 그러던 중 M60 기관총으로 사격을 하던 서우원 하사가 저격수에게 왼쪽 가슴 부분에 관통상을 맞고 쓰러지자 박동혁 상병은 직접 기관총을 부여잡고 응사한다. 하지만 박동혁 상병도 저격수의 총에 맞아 쓰러지게 된다. 한편 참수리 357정이 피격되는 순간 지휘정인 358호정은
곧바로 사격하려 했으나 포측선에 가려 곧바로 사격할 수 없었다. 이에 358은 좌연으로 선회에 사격하느라 대응 사격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또한 등산고 388정에 대응하기 위해 253 편대가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었고 256 편대 또한 어민들을 보호 중이라 357정을 지원하는데 시간이 걸려 각각 오전 10시 30분과 10시 33분에 공격을 시작하게 된다. 잠시 후 오전 10시 43분 포항급 초계함 제천함과 진해함의 사정거리 내에 북한 함정이 들어오게 되면서 등산고 6845정을 향해 모든 화기가 사격을 개시한다. 이에 등산곤 6845정은 심각한 데미지를 입으며 대파되었으며 자체 기동도 불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오전 10시 48분 포항급 초계함들이 사격을 개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을 때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 기지에서 방사하는 레이더를 탐지하게 된다. 이는 북한이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였다. 변변찮은 대공무기도 없었던 포항급들은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화염에 힘싸인 등산곤 6845정은 NLL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경비정에 예인되어 NLL 북쪽으로 퇴각하게 된다. 잠시 후 10시 56분 사격 중지 명령이 하달되면서 제2차 연평해전은 종료된다. 이 해전으로 참수리 3575정은 선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어 예인을 포기하면서 결국 침몰하고 5명의 사망자와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한다. 제2연평해전은 월드컵 평화조성 분위기를 악용한 북한과 아군에게 불리한 교전수칙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해전이다. 당시 참수리급은 20mm 발칸 2기와 40mm 보포스 단장포를 사격 통제장치의 제어를 받아 운영했기 때문에 T-3485 주포를 막에 조한 등산고급보다 사거리와 정확도에서 훨씬 앞섰다. 하지만 절대 선제 사격을 하지 말아야 하며 시위 기동 및 차단 기동을 위해 1km 내까지 접근해야 했기 때문에 기습을 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함내 주요 바이탈 파츠인 함교와 구동부 등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 위협에 저항할 수 있는 군함도 전무했다. 포항급 초계함의 경우 대공 능력은 고사하고 대잠 능력도 떨어지며 오로지 간첩선을 잡는 데에 특화되어 있어 적 잠수정 및 대함 미사일 공격에 취약했다. 이 때문에 포항급은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이 조준하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한 대응 사격을 해주기 힘들었던 것이다. 결국 제2연평해전은 불합리한 교전 수칙과 빈약한 대공 능력을 가지는 지원함 때문에 기습을 당했고 기습을 당해도 대파까지는 시켜도 침몰시키지는 못한 안타까운 해전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 부상자 중 한 명인 박동혁 상병 또한 3개월 후 후유증으로 인해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면서 제2연평해전의 최종 아군 피해는 참수리 357정 침몰, 전사 6명, 부상자 18명이 된다. 제2연평해전은 해군의 방위 전략을 전반적으로 뜯어고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기존의 해군은 연안 위협에 대해 현 전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대항 해군 육성을 위해 대형함 건조에 집중했었지만 제2연평해전을 계기로 연안 방어 전력 확충으로 전략을 수정한다. NLL 근처에서 작전을 위한 아군의 화력 증강과 지대함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함대에 배속돼 있던 광개토 대왕급 3번함, 양만추함을 2함대로 재배치하는 한편 기존 5단계 교전 수칙을 수정해 3단계로 압축하고 현장 지휘관의 재량권을 확대하면서 북한 함정보다 우월한 사거리와 명중률을 활용한 전술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신형 고속함과 고속정, 호위함 건조를 서두르게 되는데 윤영하급 고속함을 필두로 인천급 호위함과 대구급 호위함 그리고 신형 고속정인 검독수리급 고속정을 건조해 연안 함대의 전력을 증강하게 된다. 특히 윤영하급 고속함은 제2연평해전 당시에 전사자들을 기리는 목적으로 6번함까지 모두 전사자의 이름을 한 명으로 부여했다. 특히 6번함인 박동혁함은 해군 함정들 중 장교나 부사관이 아닌 수병계급으로서 명령이 되었기 때문에 해군이 얼마나 제2연평해전과 관련되어 이를 갈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럴까? 2009년 또다시 도발해온 북한 경비정의 위협에 맞서 바뀐 교전수칙과 대응법으로 아군은 한 명의 사상자 없이 상위급 경비정을 간파를 내면서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시 한번 서해와 NLL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해군과 좁고 불편한 함정에서 고생을 하는 장병들에게 감사한다. 2010년 3월 26일 21시 22분 북한 잠수정의 기습적인 공격에 천안함이 침몰한다. 백령도 서쪽 인근에서 침몰한 이 사건은 해군 건함 건조 계획과 중장기 전략은 물론 대한민국 곳곳에도 크고 작은 영향을 준 사건이 된다. 과연 천안함 폭침은 왜 발생한 것이며 천안함은 어째서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이야기할 내비설은 포항급 초계함과 천안함이다. NLL 북방 한계선은 휴전 후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으로 작동하고 있다. 원래는 제해권과 제공권을 모두 잡은 유엔군이 서해 도서지역 모두 장악했지만 휴전을 위해 이 섬을 양보하는 대신 NLL을 설정한 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다. 하지만 북한은 2000년대 들어 자신들은 휴전 협정 당시 NLL을 인정한 적이 없다면서 자신들의 억지만 반복하기 시작한다. 애초에 유엔군이 양보를 하지 않았다면 제공권과 제해권 모두 가지고 있던 유엔군이 서해 모든 섬을 가지고 있어 서해로 나오지도 못했을 텐데 말이다. 어쨌든 지들의 우격다짐을 관철시키기 위해 NLL을 넘으며 도발을 일삼았고 우리 군이 대응하면 다시 올라가는 등 점점 도발 강도는 높아져간다. 그리고 말뿐만이 아닌 무력 도발을 시작하기 이른다. 1999년 1차 연평해전을 일으켰고 해군의 반격으로 어뢰정 한 척과 경비정 한 척이 격침되는 등 큰 피해를 입는다.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추가 도발을 가하는데 2002년 월드컵 분위기가 한창일 때를 이용해 2차 연평해전을 일으켰고 고 윤영하 소령과 함께 6명이 전사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전차포를 마개조한 북한 경비정과 비교해 우리 군은 말도 안 될 정도로 근접한 거리와 부족한 화력을 지녔음에도 끝까지 응전하며 북한 경비정을 NLL 이북으로 몰아내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두 번의 무력 도발에도 불구하고 아직 덜 맞았는지 2009년 11월에 또다시 도발을 했고 제2연평해전 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교전 수칙을 수정해 희생자 한 명도 없이 북한 경비정을 몰아내는 데 성공한다. 더 이상 같은 패턴의 도발은 먹혀들지 않았고 무력 도발의 효과도 점점 떨어지게 된다. 사실 그도 그럴 게 북한군의 주력 전투함은 다수의 어뢰정과 경비정 등 끼케봐야 500톤 정도에 비해 우리 군은 고속정만이 아닌 1000톤급의 포항급 PCC가 존재했다. 포항급 PCC는 80년대 중반부터 10년 동안 24척을 건조한 군함이다. 에일라트 쇼크 이후 북한은 소형의 어뢰정과 경비정, 그리고 간첩선을 대량으로 배치하여 침투하는 전략을 택한다. 포항급 PCC는 북한의 소형 함정과 연안 방어를 중점으로 설계된 군함이다. 오랜 시간 건선되어 같은 함급마다 무장의 차이가 있지만 후기형이라고 할 수 있는 3차선 이후를 기준으로 76mm 62구 경장 2문과 40mm 기관포 4문을 주무장으로 가지고 있다. 에일라트 쇼크 이후에 해전의 트렌드는 함포가 아닌 미사일로 넘어갔고 군함은 함포를 줄이고 미사일을 요격할 방법을 고민하던 시기였지만 당장이라도 NLL을 넘어와 무장 공비 및 간첩들을 투입시키는 북한군을 상대로 그런 여유로운 고민을 할 시간이 없었다. 포항급 PCC의 건조 목적은 아주 명확했다. 북한 함정이 NLL을 넘어오면 빠르게 함포로 때려잡는다 이다. 24척이나 건조한 이유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소형 함정이 워낙 많으니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많이 건조한 거다. 건조된 포항급 PCC는 본연의 목적대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한다. 86년 동해에 간첩선이 나타나자 포항함은 간첩선에 발포하여 격침시켰고 98년에 여수 앞바다에서 간첩선이 출몰하자 광명함이 76mm 함포를 사용해 격침시킨다. 여러 발 맞춰도 무력화시키기 어려운 40mm 함포보다 관통력이 우수한 76mm 함포는 한방에 북한 소형 함정을 개박살내버릴 수 있었다. 제1연평해전에서 대승할 수 있었던 이유도 천안함과 영주함에서 쏟아내는 76mm 포탄의 위력 덕분이다. 제2연평해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불리한 싸움을 강요받아 지원이 늦긴 했지만 76mm 함포가 불을 뿜는 덕분에 북한 경비정은 큰 피해를 입고 NLL 밖으로 몰아낸다. 이렇듯 포항급 PCC를 통해 북한의 소형 함정들을 효율적으로 막아내는 데 성공한다. 해군도 그간 도발해서 NLL을 성공적으로 막았다고 평가를 한다. 앞서 말했듯 포항급 PCC는 시대착오적인 군함이다. 주무기가 미사일로 바뀌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시절인데 주무기가 함포였고
간첩선을 잡는 것이 주 임무였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NLL 주변에서 벌어지는 국지전 양상의 저강도 분쟁에서 미사일을 사용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커 사용하기 힘들었다. 이런 전장 환경에서 포항급은 적절한 선택이었다. 한 포를 주무장으로 쓰는 만큼 정치적인 부담이 적고 간첩선을 막기 위해 염가형으로 대량 생산한 만큼 원하는 곳에 언제든 배치할 수 있었다. 비록 너무 대수상전에 집중해 대공 교전 능력과 대잠전 능력은 떨어졌지만 적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이면 더 이상 국지전이 아닌 전면전 상황이고 서해는 수심이 얕고 조류가 강하기에 잠수함들도 작전하기는 힘들 거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잠수함이 이 조건을 돌파하고 NLL을 넘는다면 잠수함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했다. 2010년 3월 26일 파고가 2.5m에서 3m 정도로 높은 날이지만 천안함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상시처럼 기동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21시 22분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천안함이 두 동강 난다. 두 달간의 다국적 연합 정보 분석에 의해 북한 잠수함이 NLL을 넘어와 어뢰로 기습 공격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당연히 북한은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굳이 나열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직간접 증거들은 북한 잠수함에 의한 어뢰 공격이라는 사실을 가리켰고 우리군 장병 46명은 공식적으로 북한 잠수함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 전사하게 된다. 사실 천안함 피격 사건의 비극은 예견된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이뤄진 간첩선 침투 사건과 제1, 제2 연평해전 등 수상 전투를 겪으면서 더 이상 수상 함정을 가지고 도발하는 건 효과가 떨어진다고 북한군 자신들도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간첩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도발을 시도할 텐데 필연적으로 잠수함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필연적인 선택이었다. 실제로 천안함 피격 사건이 벌어지기 전부터 서해에서 북한의 잠수함은 꾸준히 증가했으니까 말이다. 바다의 환경도 최악이었다. 빠른 조류와 해수층 간 밀도차, 온도차, 부유물 등 수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했다. 거기다 공격받은 시각은 밤 9시 22분으로 바다는 칠흑같이 어두웠다. 한마디로 천안함은 잠수함을 잡기에는 최악의 컨디션이라는 것이다. 원래 함정 자체의 소나뿐만이 아닌 대잠 초계기의 소나 부위, 대잠 헬기, 아군 잠수함 등등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NLL 근처 해역에서 그런 지원을 받기도 힘들었다. 그러면 북측의 잠수함 움직임과 동태를 파악하고 있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회피하는 게 가능했겠지만 기무사령부에서 천안함이 공격받기 며칠 전에 사전 징후를 인지하였음에도 이 징후가 예하 부대에 전파되지 않았고 적극적인 조치도 없었다. 천안함 격침 사건은 국내외는 물론 해군 중장기 프로젝트도 갈아엎을 정도로 큰 피해를 주었다. 먼저 국내에서는 각종 음모론자들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며 사람들을 선동했고 정부는 천안함 생존자와 유가족들을 음모론자들의 2차 피해에서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으며 충분한 보상과 치유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 영상에서는 구태여 왜 천안함이 침몰했으며 음모론자들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논리로 반박할 생각은 없다. 그들의 의도는 음모론을 이용해 소음을 만들어 대중들의 제대로 된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게 목적이니까 말이다. 그러는 와중에 여전히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그날의 상처와 함께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함장은 부하들과 함께 힘겨운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다. 오죽하면 326 호국 보훈연구소라는 것을 만들고 싸우고 있을까. 해군의 전략도 완전히 바뀌게 된다. 이때 해군은 북한의 준동에 대응해 끌려다녀야 했던 연안해군을 개선할 생각을 가졌다. 마침 여러 번의 국지전으로 NLL을 사수하며 승전하기도 했고 이순신급 구축함이 건조되고 독도급 상륙함을 건조하며 손원 1급 잠수함이 건조 중이었으며 세종대왕급 구축함 건조 사업이 진행되고 있던 중이었다. 해군은 좁은 연안에서 벗어나 넓은 대양으로 나가려고 한 거였다. 이를 대양해군이라고 하며 해군이 자주 사용했던 단어였다. 사실 해군의 이런 행보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덩치 큰 배만 만들다가 앞마당이 뚫렸다라는 비판 및 조롱에 직면했고 대양해군은 무슨 대양해군이야 연안이나 맞고 보자 라는 여론이 우세해졌다. 천안함 격침 사건 이후 포항급의 예인 소나 등을 추가하는 개량 사업을 진행했으나 소형 함정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조된 포항급 PCC와 울산급 FF는 사실상 용도 한계에 다다른 거다. 이 일을 계기로 해군은 진지하게 해양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고 호위함에서도 대잠 헬기를 운영해 좀 더 입체적인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가 인천급 FFG이고 대잠 헬기의 활약 덕에 NLL 근처 북한 잠수함의 움직임을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건조되는 대구급 FFG는 제대로 된 미사일 요격까지 가능해져 해역함대 기함 역할을 대신할 정도가 된다.
천안함 13주기가 지난 이 시점에서 해군은 인천급 FFG와 대구급 FFG를 모두 건조한 상태다. 울산급 FF와 포항급 PCC가 있을 때보다 대수상전을 포함해 대공, 대점전까지 고루 향상된 전투함이며 연안에서 NLL을 수호하며 해역 함대는 강해졌다. 결론적으로 천안함 피격 사건은 소형 함정 저지에 치중된 연안 방어 전략과 포항급 PCC의 한계점, 서해 바다의 낮은 수심과 변덕스러운 기상환경, 기무 사령부의 경고에도 제대로 전파되지 못한 정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런데도 가장 힘이 돼줘야 할 해군에서는 천안함 피격 사건은 작전 실패로 천안함 승조원들의 안이한 태도 때문에 피격당했다고 내부 교육 자료를 돌리기도 하며 패전병 취급을 해 언론의 문매를 막기도 한다. 이런 행동은 책임을 천안함 승조원들에게 떠넘기는 행동일 수밖에 없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중순양함 인디애나폴리스 격침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미 해군 최악의 흑역사 중 하나로 제대로 된 호위도 명확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극비 화물 수송이라는 이유로 중순양함 인디애나폴리스에게 단독으로 기동을 시켜놓고 잠수함의 어뢰를 맞아 침몰하니까 모든 책임을 함장에게 적의 공격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함을 침몰시킨 것 이라는 죄목으로 몰아세웠다. 살아남은 인디애나폴리스함의 승조원들은 손가락질을 받았고 함장은 진급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편된다. 분명 우리 해군의 전력은 더 강해졌고 북한군과 비교해 전략적 우위를 점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에 비해 군인들에 대한 대우와 복지는 얼마나 나아졌느냐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첨단 무기와 장비의 질적 향상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것은 사람이다. 과연 우리 군은 사람에 대해 얼마나 고민해봤는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고민 없이 첨단 무기와 장비의 질적 향상에만 열중한다면 제2의 천안함 피격 사건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고 예견된 수순일 것이다.